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7일 밤 10시 35분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총선을 향한 질주가 재개됩니다. 지금 우파 정치판에서 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탄핵을 주도를 했던 유승민과 통합 논의를 하는데 반발한 정광훈 그리고 김문수, 광화문 이승만 광장 세력이 우파 신당을 만들겠다고 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창당 작업을 다 끝내버리고 토요일에 창당식을 하겠다고 아주 정광석화식의 지금 창당 드라이브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우파 분열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도 뜨겁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우파 정치판을 한번 갈아엎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파가 뭐냐? 우파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냐?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들이냐 하는 데 대한 본질적인 논쟁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식의 우파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우파는 어떤 우파냐? 바로 자유한국당식의 우파입니다. 어떤 우파냐? 첫째, 비겁한 우파입니다. 어느 정도로 비겁하냐? 지금 대한민국이 김일성파에 의해서 장악되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고 북한 노동당 정권과 연방제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과 생일까지 없애버리고 말하자면 영혼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지고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겠다 하는 이런 반역적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역이고 내란이고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설명이 장황합니다. 그냥 민주주의 법치를 파괴한다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길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김문수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느냐? 즉 이것은 공산화로 가고 있다. 주사파다.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장악했다. 그 공산화의 주도 세력과 자유한국당이 싸움을 피하고 있다. 그러면 잘 아는 그 사실을 아는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은 마이크만 잡으면은 기생충 빨갱이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건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빨갱이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는 그 뜻입니다. 공산주의자는 뜻도 있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정책이나 홍보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으로 보니까 기만 전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적으로 보니까 심리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주권자로 보면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국민을 개, 돼지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왜 하지 않느냐? 진실을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문재인 정권의 진실을 자유한국당은 알면서도 왜 국민들에게 A라고 전해야 될 텐데 왜 B라고 전하고 있느냐? 지금 반역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불이 났으면 불이 났다고 해야지 산소가 인화물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강도가 들으면 강도라고 신고를 해야지 쇠붙이를 든 사람이 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담을 넘어서 울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런 국가의 명줄이 끊어지느냐 마느냐 한 이 순간에
자유를 지킬 만한 실력이 없다. 의지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대안으로서 보족 자일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정광훈, 김문수 주도의 창당이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당면해가지고 우선 차근차근하게 한번 한국 보수를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보수의 성공은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위대한 문명 건설이죠. 이것은 한국 우파 세력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안보, 이념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이승만 노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노선은 뭐냐?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인간은 콜레라와 같이 살 수 없다. 이거죠, 바로. 절대 악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노선을 버렸습니다. 박정희 노선은 뭐냐? 자주국방해야 한다. 박정희 노선은 4가지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조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립경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자주국방이 가능하다. 자주국방이 가능하면은 자유통일할 수 있다. 이런 4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주국방 의지, 미국의 도움을 받지만은 그것은 보조적이고 북한과 1대1로 대결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이 핵을 빼내가면은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박정희의 자주국방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공산주의에 대한 절대악적 시각, 그리고 박정희의 자주국방 노선, 이것을 우리 보수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냐? 박정희 죽고 나서 전두환, 노태우 쭉 거치면서 자주국방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뤘느냐 보면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1990년 4월로 월간조선에 한반도 핵게임이라는 기사를 쓴 것이 우리나라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최초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30년 동안 제가 핵 문제를 지켜보면서 정리를 딱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만난 전형직 대통령, 제가 만난 전현직 국방장관, 합참의장, 참모총장, 이런 분들 가운데서 북한 핵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관계되는 거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걸 없애야 한다. 자기의 문제를 문제 삼아서 고민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이건 미국이 알아서 할 문제다. 한 발 빼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석만 합니다. 논평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공멸과 관계되는 절대적인 문제라고 끌어안고 고민하고 하는 사람을 제가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 있는 게 저희 고백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 주고 말았습니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이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폭격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왜 말립니까? 그때 김영삼이 오히려 클린턴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앞장설 테니까 이 기회에 폭격하자. 서울 불바다 웃기지 마라.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 죽는 건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영삼 보수 대통령이죠. 보수 대통령은 퇴임한 이후에도 자기가 전쟁을 막았다고, 북한을 때리는 것을 자기가 막았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 뒤에 좌파 대통령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우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파까지 이러니까 결국 뭐냐? 그러면은 2가지 선택밖에 없습니까? 자위적 핵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말리면 그러면 빼내간 전술핵을 재배치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 북한의 핵 능력을 축소평가했습니다. 과소평가해 왔어요. 그러나 2013년부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사실상 핵을 실전 배치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황당무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핵 능력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이렇게 했겠느냐.
바로 핵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생각했으면은 항상 북한 핵 능력을 오히려 과대평가합니다. 10개를 가졌다면 50개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개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도 아직도 하나도 못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자칭 전문가라면서 우리나라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논평만 하고 분석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안보를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로 떠넘기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 좋은 예가 이명박 대통령 아닙니까? 200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그리고 천안함 폭침이 이미 밝혀진 5월에 이명박 대통령 뭘 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보복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폭격을 했습니까? 그럼 대북방송을 휴전선에서 재개했습니까? 오히려 미국에 부탁을 해가지고 미국이 뭐 항공모함 보내달라.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 났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 났을 때 왜 북한에 대해서 우리 공군기가 출동해서 폭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폭격해가지고 이 상황을 준전시 상태로 몰고 갔더라면은 이명박 감옥에 안 갔을 겁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에 외신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북한에 우리가 그 많은 금품을 보냈는데 그게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대한민국 안에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준, 금전적으로 물품을 보내가 도와준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핵 간첩이 있다는 것도 간첩이 있다고 이야기해놓고 수사도 하지 않고 국정조사도 하지 않고 그래서 덮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씨가 지금 감옥에 가서 재판받다가 지금 사실은 연금 상태로 있죠. 칼자루를 갖고 있을 때 반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한 게 바로 그들이 칼자루를 잡도록 했다 이겁니다. 따라서 4대주의입니다. 4대주의는 뭡니까? 큰 나라 믿고 조선조처럼 안보를 그냥 외주 준다는 겁니다. 조선조는 안보를 명나라가 알아서 해달라. 대한민국은 안보를 미국이 알아서 해달라. 이렇게 해놓고 트럼프가 북한을 폭격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 보고 북한 폭격하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국군 보고 폭격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군이 건재하고 있고 국군이 폭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국군 우리 정부 보고 북한을 폭격하라는 말을 안 합니까? 왜 트럼프를 자꾸 끌어들입니까? 이런 비겁한 한국인들. 이게 결국 국내 정치를 다루는 시각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 황교안으로 이어진 이 보수 정당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할 때 왜 우파 보수적인 사람들은 문재인 비판하듯이 왜 이 사람들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비판하는 그 강도로서 그 심도로서 박근혜, 이명박 비판했었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05년에 9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진영 인사로서는 유일하게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성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중공군이 6.25 때 개입해가지고 우리의 북진 통일을 저지를 했는데 적군 아닙니까? 그 전성절 행사에 다른 자유세계 진영은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갔어요. 그때 저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맹국 미국에 대한 배신이고 역사 조작이다. 전성절은 연합국과 함께 싸운 장개석 군대, 즉 지금 대만에 가 있는 장개석 군대가 이긴 전쟁인데 중국군은 그때 중공이죠. 모택동 군대는 일본군하고 싸우지는 않았고 일본군과 싸우는 장개석 군대를 뒤에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전성절 행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역사를 조작하는데 여기에 왜 자유진영, 그러나 6.25의 피해국의 대통령이 거기 가느냐. 비판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판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태로 몰려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가 있죠. 해경 해체. 천안함 세월로 침몰에 있어서 해경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해경이 잘못했다 해가지고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해경 해체할 때 왜 한국의 우파 진영 사람들은 박근혜 씨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6년 4월 공천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항구를 앞세워가지고 그 무리한 공천을 할 때 왜 박근혜 씨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치명적 실수를 막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중도 신령주의를 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의 중도 신령주의가 뭡니까? 좌익한테 굴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유승민과 야합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사실상 해체하겠다고 하는 자당 대통령을 탄핵해가지고 몰아내는데 좌익하고 손잡았던 이 이념적 배신자 유승민과 손잡는 황교안 씨를 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비판했어야죠. 비판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졌습니까? 배신감을 느낀 이 우파 세력 중에 가장 행동적인 정광훈, 김문수 세력이 새로운 신당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물론 황교안 그리고 유승민이 손잡으면은 그게 도로 탄핵당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해서 선거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무슨 계산인지 손잡으면은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산이 맞겠습니까? 보수 가지고는 안 돼요. 보수와 중도가 대통합을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통합한다면서 유승민과 손잡는 순간부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통합해서 당을 만든다고 하면 더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만들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야 될 텐데 더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됐던 거죠. 50대, 60대 경상도 사람들이 황교안 지지, 자유한국당 지지를 버리고 이탈한다.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 김문수 두 사람이 선명한 자유우파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황교안 비판하지 않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정광훈, 김문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 분열은 누가 시켰느냐? 황교안이 정통 보수 세력과는 일체 대화도 하지 않고 보수를 배신한 유승민과 대화를 하면서 유승민 폐의사로 끌려가니까 그때 보수가 분열된 겁니다. 보수 분열의 책임자는 유승민, 황교안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경이 오니까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는 일종의 보조자의를 만들고 있는 정광훈, 김문수를 분열주의자로 몬다. 이게 한국 보수가 가지고 있는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어떤 문제에서 주체성이 없고 팬클럽으로 전락한 황교안의 팬클럽으로 전락한 다수 보수 세력의 비참한 얼굴입니다. 팬클럽이 되면 안 되죠. 자유민주주의 정치에서는 국민의 팬클럽이 되면 안 됩니다. 그 팬클럽은 조용필 따라다닌다든지 BTS 따라다니는 그때나 팬클럽이 있지. 정치에서는 더구나 보수 정치에서는 팬클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보수 정치는 뭡니까? 개인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를 절대시하는 그게 그 정치 논리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팬클럽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있더라도 잘못하면 비판해야 됩니다. 잘 못하는까지 덮어주고 따라가는 게 그게 팬입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이 표현이 한국의 다수 우파 세력은 팬클럽으로 지내다가 대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주인의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노예근성입니다. 이 노예근성은 어디서 나왔느냐?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면 사람이 비열해집니다. 왜 비열해지느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일에는 반드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방식도 있고, 반역자를 보면은 자기 목숨 걸고 반역자를 잡는, 그리고 이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배신하는 자는 대의 멸친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친족이고 친부라도 반드시 제거하여 다수 공동체 멤버를 보존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이게 보수의 논리고 우파의 미학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 한국 우파 세력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목숨 건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목숨 건다는 그런 레토릭은 나오는데, 근데 이번에는 황교안 씨가 너무 목숨 건다는 말을 해프게 사용해가지고 3대 악보 통과시키기 위해서 목숨 건다고 하더니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목도 걸지 않았어요. 몸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막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러니까 지금 광화문 세력이 화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생활의 문제입니다. 자주국방을 포기를 하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고 웰빙으로 지내는 정도의 만족을 하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다 하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팬클럽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노예 근성을 청산하고 우리가 다시 주인으로 돌아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프리덤 파이트로 바뀔 거냐? 그것은 선명한 우파 이념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선명한 우파 이념 정당을 만들지 못하면은 절대로 좌파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편 좌파는 어떠냐? 좌파는 그동안에 목숨 걸고 투쟁을 했어요. 감옥에 가고 목숨 걸고, 그리고 북한과 연계되었습니다. 북한은 만나를 무릅쓰고 핵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공작을 통해서, 남한에 대한 사상 공작을 통해서 남한에서 김일성파를 대학가에서부터 확산시켜서 사회로 번지게 하고 드디어 정권을 잡았습니다. 남한에서 김일성파 정권의 등장, 북한의 핵무장 성공,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됐습니다. 북한은 전략적 무기, 핵, 정치적 무기, 주사파를 양손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우파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권력도 놓쳤어요. 한미동맹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우파 세력까지 끼어가지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어요. 외톨이가 됐습니다. 외톨이가 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규모가 또 작아졌어요.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한 40%에서 25%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 25%마저 탄핵 찬성 반대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이 우파를 재건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자유한국당이 세웠어야 했습니다. 그 기준은 과거를 반성하는 데서 출발한 거죠. 탄핵 사태를 정리를 했어야죠. 우리가 탄핵 사태에서 정리할 게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탄핵 사태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 하는 문항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덮자. 아니, 탄핵을 덮자. 불을 내가지고 자기 집뿐만 아니라 그 이웃집까지 다 불태워 먹은 사람이 불낸 것 이거 다 덮고 앞으로
이웃집과 다시 친하게 지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정치 윤리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자유한국당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정리해야 할 탄핵을 정리하지 않으니까 결국 유승민과 다시 손을 잡는 이런 추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어디로 비척되느냐? 자유주국방 의지를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에 대해서 정오심이 생기지 않고 경계심도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는 용기도 생기지 않고,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되면서 총선이 다가오니까 무조건 자유한국당 편으로 모여야 된다 했는데, 그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를 하고 유승민에게 영혼을 갖다 바치는 이런 아주 희한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은 사생활입니다. 어떻게 살고 죽을 거냐.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은 어떻게 죽는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교 문화권에서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죽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고귀한 죽음이냐. 한때 좌파 운동을 했던 김문수 씨는 좌파와 우파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좌파 운동권 사람들은 항상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를 생각하는데, 우파로 전향해서 우파 정치인들 보니까 한 사람도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택동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차 마시고 환담하고 하는, 또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라고 했습니다. 즉 혁명, 정치, 전쟁이 같다는 겁니다. 정치를 하더라도 전쟁하듯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집단과 대결을 하면서, 지금 보택동 제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정치를 전쟁처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다행히 전광훈 목사는 기독교적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김문수 지사는 주사파에 대한 본질적인 각성을 한 사람으로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자유우파 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저는 우리 보수 국민들도 지금까지 자기의 정치적 행동을 한번 반성하면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핵심적 주제는 노예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사대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팬클럽에서 탈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투사로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면은, 지금 아주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